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전읽기 다음 주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들어야 할 분량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강의는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들어야 할 두 개 강의 중에 두 번째 차시다 그랬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 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 중에 첫 시간, 두 번째 중에 두 시간, 자기 시간표에서 먼저 든 시간은 1차 시에 듣고요. 두 번째 든 시간은 2차 시에 들으시면 됩니다. 자, 전 시간에는 서양미술사 곰브리츠가 쓴 서양미술사의 책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그 책의 일부분을 가져와서 본문 공부를 이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서양미술사, 이거는 이제 이 책의 서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네, 우리가 미술을 감상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미술이라는 거와 미술을 만든 미술가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관계를 갖는 게 좋으냐, 뭐 이런 정도를 얘기해 놓은 건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마디부터 좀 어려운 말이 딱 등장하는데요. 미술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미술이 없나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네, 미술, 이것이 미술이다라고 딱 정해서 말하기 어려울 만큼 미술은 범위가 넓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술은 아주 우리가 인류가 태초에 시작될 때부터 미술을 함께 해왔고, 그 삶이 곧 미술이고 생활 속의 모든 부분이 다 미술과 연관되어 있어요. 지금도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가 뭐 어떤 색깔의 옷을 입을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형태의 모자를, 가방을 착용할 것이냐, 이런 것도 사실 미술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추구하고 싶은 나의 이미지, 뭐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현하는 행동이 뭐 양복은 뭘 입을 거냐, 신발을 어떤 색깔을 신을 것이냐, 그 다음에 뭐 머리의 헤어스타일의 색깔은 또 모양은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이냐, 사실 미술적인 행동이죠. 네, 그렇다고 보면은 옷 입는 사람이 곧 미술가 아니겠어요? 이렇게 넓게 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미술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유명한 말입니다. 곰브리츠의 서양 미술사에서 명언 중에 명언인데요. 미술이라고 딱 말할 수 있는 그 범위는 없다. 무한하다. 모든 행동이 미술이다. 다만 미술가가 있을 뿐이다. 그럼 꼭 그림을 그리는 화가만이 미술가냐? 아니란 얘기죠. 상품을 디자인하는 사람도 미술가고요. 네, 유치원에서 그 종이에다가 별을 그리고 삼각형 그리고 하는 그 꼬마들의 크레용 그러한 그 그리기도 미술입니다. 자, 조금 읽어볼까? 아득한 옛날에는 색깔 있는 흙으로, 흙도 색깔이 여러 가지죠. 검은색, 붉은색, 흙으로 동굴 벽에다가 들소를 그렸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미술가죠. 그리고 그 그림이 미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미술가들은요, 물감으로, 흙이 아니고 물감으로 게시판을 에다 붙일 포스터를 그리죠. 옛날 영화 포스터, 초상화 화가들이 많이 그렸습니다. 그들은 옛날과 마찬가지로 그 밖에도 많은 일을 합니다. 미술가들은. 우리들이 미술이라고 부르는 말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전혀 달랐다. 미술이라는 말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도 했다. 그래서 딱 이것만이 미술이야라고 고유명사로 정해진 미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행위가 다 미술이다,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미술을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너무 넓은 개념의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미술이란 딱 이것만이 미술이다라고 정의할 수 없을 만큼 넓다. 모든 행위 자체가 다 미술이다. 삶의 행위가 다 미술이다. 우리가 요즘에 얼굴에다 화장을 하죠. 미술이죠. 그리고 옛날에는 얼굴에 이제 그 문신을 새겼죠. 막 얼굴에다 부적 같은 거 새겼죠. 그렇죠? 이것도 미술이죠. 네. 그리고 얼굴에 피어싱을 하잖아요. 이것도 미술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의 미술은 도깨비라든가 영험이 있다. 영험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신에 의해서 그 기원이 이루어지는 그 경험,
야,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루어졌어. 영험이 있어. 이렇게 믿는 그런 숭배, 토템이죠. 토템. 숭배를 받는 그런 대상이 미술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한 미술가에게 그가 방금 완성한 것이 그 나름대로 대단히 훌륭한 것일지 몰라도 그것은 미술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당신 굉장히 훌륭한 걸 했네요. 근데 그것만이 미술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미술은 범위가 넓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가 그림 속에서 좋아하는 것이 미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미술이라는 말이 참 다양하게 쓰이죠. 자, 그림을 멋지게 감상하고 있어요. 감상하고 있는 사람, 감상자에게 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미술이 아니다. 그럼 뭘까요? 다른 어떤 거다. 즉, 당신이 그 그림이나 그림 속에 들어있는 어떤 그 느낌, 그다음 당신이 그 그림과 연결되는 어떤 기억, 연상, 이런 것 때문에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지 그냥 그림 때문에 좋아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되는 것들이 다 미술이고 감상하는 사람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다 미술이고 모든 수단, 모든 동원, 모든 생활의 일부가 다 미술이다. 미술에 대한 정의를 굉장히 폭넓게 해놨습니다. 자, 좀 어려운 말을 설명해 봤는데요. 사실 나는 조각상이나 그림을 좋아하는 데는 아무런 그릇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 조각상을 좋아하고 그림을 좋아하는 데는 뭐 나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데 뭐, 그죠? 그 다음에 풍경화가 그의 집을 연상, 어떤 풍경을 봤는데 어릴 때 자기 고향집이 떠오르는 거야. 좋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풍경을 봤는데 친구가 떠올라. 그죠? 어릴 때 사진, 그림만 봤는데 첫사랑의 친구가 떠오른다. 그러면 또 어떤 인물을 딱 봤는데 그 인물이 내 첫사랑과 닮았다. 그럼 그 초상화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는 무슨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감상자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그림을 볼 때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우리가 싫어하는 것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연상하게 마련입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싫어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뭔가 떠오르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림을 보면 떠올라요. 그림이 촉매제가 되는 거죠. 그건 그 기억이죠. 이러한 기억들이, 그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즐겁게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그런 기억 때문에, 예. 자,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처럼 이제 나이가 좀 들면요. 네, 어렸을 때 우리가 즐겨서 보던 어떤 그 그림이라든가 옛날 화면, 옛날에 즐겨 사용하던 어떤 그 생활 도구 이런 걸 보면요. 추억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고향이 떠오르고 어린 학창 시절이 떠오르고 친구가 떠오르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보게 되죠. 네. 그것도 미술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걱정해야 할 점 뭐냐. 우리가 미술을 좋아하게 된 것은 기억과 연상되기 때문인데 어떤 나쁜 점이 있느냐? 그것 때문에 편견을 갖게 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등산을 안 좋아해. 그런다고 산을 그린 그림까지 안 좋아해. 이건 문제가 있죠. 네. 등산하는 거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산을 그린 그림하고는 사실 별개인데요. 네. 그렇다면 이 등산을 싫어하는 사람이 산 그림조차 즐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혐오감의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사실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산 그림을 혐오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마음속에 있어요. 감상자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좀 나쁜 편견이죠. 네. 그죠? 그래서 감상하는 사람들은 좀 편견을 갖지 말자. 선입견을 갖지 말자. 그죠? 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기억만을 그린 사람이 우수해 라고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미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지를 몇 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요 왼쪽에 있는 요 화면은요, 그 유명한, 그죠? 구석기 시대 알타미라 동굴에 있는, 동굴 벽화입니다, 이건. 동굴 벽화죠. 동굴 벽화.
이 그림이에요. 자, 이거는요. 조개죠. 큰 조개죠. 그래서 이걸 폐각가면이라고 그러죠. 이거 미술이잖아요. 이건 당연히 미술이죠. 그죠? 자, 이게 구석기 인물상 한번 볼까요? 인물상. 네. 이것도 조각이고 이것도 조각인데요. 이거 나무죠. 그죠? 네. 굉장한 토템들이죠. 네, 다신. 그죠? 네, 가슴이 크고 배가 불룩하고 네, 다산. 사람도 많이 낳고 곡식도 많이 그죠? 네. 그러고 보니까 이 얼굴이 곡식 모양 같지 않아요? 네.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토템. 네, 마을에서 부족들이 숭배하는 어떤 신, 어떤 인물, 신화적인 인물이겠죠? 네. 아, 여기 물고기들을 두 마리 잡고 있고요. 양쪽에 물고기가 이렇게 있네요. 아, 그러면 수렵 채취에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기를 기원해 주도록 도와주는 그런 어떤 토템이 아닐까요? 뭐 이런 전부 미술입니다. 미술이 생활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도자기에다가 어떤 영웅이죠. 영웅의 그 이야기를 지금 써놨어요. 영웅의 이야기. 영웅의 이야기. 도자기에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죠? 자, 이거 유명한 그 나뭇잎 모양의 새동검이죠? 새형 동검이죠? 네. 구리칼인데요. 네. 모양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디자인 감각이 좋죠? 네. 이런 것도 자연에서 본 여러 가지 모양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미술이 생활이, 도자기는 그릇이 만들도 미술이고요. 네. 이거는 폐각 가면을 이제 가면을 쓰고 어떤 그 원시 종합미술, 신에게 제사를 지냈거나 축제를 했거나, 그 다음에 이 동굴의 이 그림들 보세요. 이러한 동물들을 그려가지고, 이때는 뭐 문자가 좀 많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많이 잡히고, 또 이렇게 보인 동물을 우리가 잡아야 한다. 뭐 이런,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네.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석굴암이죠. 네. 정말 그 자랑스러운 우리의 그 문화재인데요. 네. 그 하늘의 천장 도움 형식으로 네, 쏟아지지 않게끔 잘도 끼워 맞췄어요. 그리고 이 벽면에 있는 12면 관음보살, 그 다음에 본존불, 이 황금 비율 진짜로 그 아름답다고 합니다. 아침에 이제 해가 탁 저 동쪽에서 떠오르면 이 토암산 중턱에 이 그 본존불의 이 머리 중앙에 이 금이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금의 빛이 반사돼가지고 이 주변이 환해지는 정말 뭐 환상적이죠. 네. 이런 거 당연히 미술이죠. 조각. 그렇죠? 신라인들의 그 미술 감각, 석조 그 기술 정말 그 뛰어났습니다. 그다음 이거 볼까요? 이런 거 여러분 뭐라 합니까? 문자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문자도를 하죠. 자, 여러분 무슨 글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 두 마리의 새가 그죠? 어떻습니까? 얘가 아마 얘가 수컷처럼 보이고 얘가 암컷처럼 보이죠? 네. 굉장히 뭐습니까? 서로 다정하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의 한자로 신자잖아요. 네. 이거 글자이면서 그림이고 그렇지 않아요? 어때요, 여러분요? 네. 이렇게 미술은,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나전칠기. 나전칠기가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네. 나전칠기가 그 이제 조개의 여러 가지 예쁜 모습을 갈아가지고 나무를 판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거를 악교로 붙이죠. 그 다음에 겉에다 칠해가지고 정말 화려하죠. 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건 다 미술이었던 겁니다. 생활과 미술이 별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미술이 곧, 그죠? 신에 대한 그런 것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미술이라는 역사가 우리 삶의 역사가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아, 요거 이제 부적이라 그러죠. 네. 부적. 우리 그 신라시대의 처용가, 처용의 그 얼굴, 예. 그 부적. 이러면 역신. 이 부적을 붙여놓으면 역신은 질병입니다. 네, 질병. 네. 처용의 아내가 이제 질병의 역신이 처용의 아내를 탐냈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용히 이제 그거를 알아내가지고 이제 노래로서 이제 훈계를 따끔하게 했더니 당신이 이 목소리만 들어도 얼굴만 보여도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초용의 형상을 이제 집집마다 붙이는 뭐 그런 그 풍습이 유행하게 됐다.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죠. 네, 거기서 유래된 부적들 보세요. 네, 코로나19를 박멸을 소멸하는 부적. 이렇게 현대에도 아주 그 천여 년 전에 있었던 부적이 현대에 되살아났죠. 미술입니다. 미술이 이렇게 굉장히 광범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네. 그러니까 삶 전체가 미술이니까 무엇만이 미술이다라고 딱 정의할 수는 없다. 단지 미술가만이 존재할 뿐이다. 자, 이 첫째 문장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거 중요합니다. 선생님 중요하다고 발표한 것들은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 이 도판이 이제 있는데요. 자, 전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이 서양 미술사에는 수천 개의 도판이 이제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진짜 정말 그 책 보는 재미를 늘려준다 이랬는데 여기가 소묘입니다. 소묘. 언제 그랬나 보세요. 1600년입니다. 1620년. 루벤스가 그죠? 자기 아들 니콜라스를 그렸어요. 네. 근데 소묘는 뭐냐면 우리가 드로잉이라고 그러죠. 드로잉. 연필. 옛날에 이제 필기도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목탄 가지고 있어요. 목탄. 소나무나 참나무를 태워가지고 네, 그것을 갖다가 그 숯 있죠. 숯이 까맣죠. 네. 그래서 이 표면에 가루가 묻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을 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형태, 그 다음에 명암, 밝고 어두운 정도. 이런 데는 좀 진하죠. 그리고 이런 데는 좀 열죠.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단색으로 그리는 건데요. 어때 보세요. 참 아름답죠? 어땠습니까? 루벤스는 자기 아들이 진짜 너무 이뻐가지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걸 그렸을 거 아니에요. 네. 보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이야, 진짜 귀엽다, 깨물어주고 싶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쪽 걸 볼까요? 이것도, 네. 뒤러라는 사람이 그린 자기 어머니의 실제 초상입니다. 어떻습니까? 딱 보는 순간 어때요? 너무 삐쩍 말랐죠? 그죠? 이 주름살 한번 보세요. 여기 주름살 좀 보세요. 네, 이 주름살. 그 다음에, 이런데 이 얼굴에 이런 거 보세요. 이 눈동자를 보세요. 네. 하지만, 이 뒤러나, 루벤스나, 이 대상을 그릴 때 어땠을까요? 굉장히 어땠을까요? 특히 뒤러는요. 자기 어머니를 그리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싶어요. 어머니도 어렸을 때는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젊었을 때. 하지만 고생 하시면서 자기들을 키우면서 헌신하면서 그 주름살, 이 젊음은 다 사라지고 이 어머니를 그릴 때 남들이 이걸 보면서 자기 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어머니에 대한 그 자기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 전달되기 위해서 그려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그러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사람들은. 네. 이거는 굉장히 무슨 이 할머니 징그러워 이렇게 이 꼬마 귀엽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문제인 겁니까? 누가 문제죠? 감상자의 편견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대부분 사람들은 그들이 현실 생활에서 보고자 하는 것을 그림 속에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보고 싶은 거죠. 하지만 이 그림은 피하고 싶은 거죠. 그죠? 우리는 모두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고 그 아름다움을 작품 속에 간직해준 미술가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당연한 얘기죠. 이런 미술가들 자신도 우리들의 이런 취향을 퇴박하지는 않을 것이다. 퇴박이란 말은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저리 꺼져 이렇게 거절해버리는 걸 말합니다. 볼랑드리의 위대한 화가 루벤스가 그의 아들을 그릴 때 어린 아들을 도판 일에서 그렸죠. 분명히 아들의 귀여운 얼굴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겠죠. 또한 그는 우리들이 그의 아들을 귀엽게 봐주기를 원했겠죠. 그러나 마음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주제에 관해서 이런 편견을 갖는 것. 야, 이게 편견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쁜 것만 좋지 뭐 아름다운 건 다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거 편견이라는 것이죠. 네. 편견입니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이 어머니의 초상을 보면 이것도 그림이냐? 이렇게 된다는 거. 하지만 사실은 이걸 보고 감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해가 됩니까?
이런 편견을 갖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매력이 덜한 주제, 이런 그림이죠. 어머니의 초상이죠. 이걸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뒤로도 루벤스처럼, 그죠?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사랑을 가지고 어머니를 그리스게 틀림없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요, 피하고 싶은 충동을 줄 만큼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그림을 진짜 보는 줄 아는 사람은요, 네, 그림의 초안 모습만 보지 않고 그 그림 속에 담겨있는 진실성을 본 거죠. 아까 선생님이 뒤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울었을 것이다. 예, 만약에 선생님도 선생님 어머니를 그린다고 하면은 울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머니도 여자였죠. 어린 소녀의 시절이 있었죠. 젊고 아름답고 정말 탱탱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그 모진 세월 동안 어머니가 살아오신 그 인생을 생각할 때 아들로서, 그죠? 네, 그런 것이 그 삶의 진실 아니에요? 보이는 것만 진실입니까?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이런 반감을 극복하라. 그러면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감상자가 지녀야 할 좀 바른 태도죠.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말이 나왔는데, 우리는 한 작품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은 소재 자체에 있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림 속에 아름다움이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것을 보는 사람의 마음속에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아름다움의 문제는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냐에 관한 취향이나 기준이 그처럼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무엇이 미술이냐라고 말하기도 아까 어렵다고 말했고, 모든 것이 미술이고, 그럼 뭐가 아름답니?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고, 딱 그냥 자로 재듯이 칼로 자르듯이 그냥 딱 이건 아름답고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는 이제 똑같은 화가가 그린 두 작품 비교해 놨는데요. 자, 도판상을 볼까요? 이 작품 애칭입니다. 애칭 영어로 이제 ETCHIG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건 그림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리판인데, 구리판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남기고 싶은 부분은 남기고, 그냥 부식시키고 싶으면 부식시키는데, 거기다 화학약품 발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녹이 없애고 나머지만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암탉, 어떻습니까? 피카소가 참 그림만 능한 게 아니고, 어때요? 굉장히 아름답죠? 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아기를, 여기 아기 병아리들 보세요. 네. 정말 뽀송뽀송하고 너무 이쁘죠? 정말 그죠? 모성애가 막 느껴지죠? 네. 자, 그러면 똑같은 작품인데, 이걸 한번 볼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오, 어떻습니까? 네. 이건 되게 사실적인데요. 이거 사실, 수탉이 진짜 이렇게 생겼습니까? 이건 수탉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건 뭔가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재현, 수탉을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수탉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 느낌을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목탕로를 그리는 소묘인데요. 이거는 아까는 애칭입니다. 네, 이건 구리 동판에다가 네. 자. 우리가 현대 미술가들을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우리는 그들이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도 좋다. 화가들이요, 정확하게 그리는 건 너보다 잘합니다. 네. 있는 그대로 잘 그리면 그게 훌륭한 화가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들이 정확하게 그리지 않았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설령 그들이 정확하게 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이는 대로 묘사하지 않고 다르게 변형이나 왜곡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옳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옳을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피카소가 살았을 때는요, 네, 스페인에 내전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게르니카 지역에 엄청난 학살이 있었잖아요. 그 학살을 그리는 게 이제 게르니카의 학살인데요. 굉장히 큰 그림이죠. 벽 한 닥 메우는. 거기 진짜 그 잔인함, 그 공포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요. 근데 그때 그 권력자들의 그 횡포, 그 다음에 뭔가 힘 있는 자들의 그러한 그 폭력 이런 것에 대해서, 그죠? 통제해 주려고 하면 그런 그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만해 보이죠, 수탉이.
그죠? 어? 뭔가 좀 부르지 좋고 말이죠. 네. 그래서 밑에 나옵니다. 수탉의 공격성. 네. 자, 이 그림은요, 박물지라는 잡지인데요. 박물지라는 잡지에 그린 사파입니다. 끼워 넣는 그림이죠. 네. 그러나 그가 수탉 살을 되게 여기죠. 도판사. 이거를 그릴 때는 단순히 닭의 모습을 재현해내는 것만 만족하지 않았어요. 수탉이 공격적이라는 거, 뻔뻔하다는 거, 우둔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어. 풍자화법이죠. 비웃어주고 싶은 거예요. 비판하고 싶은 거죠. 근데 있는 그대로 그리기보다는 교묘하게, 그죠? 네, 그 모습을 담아야죠. 정말 설득력 있습니다. 얼마나 설득력 있는가. 따라서 우리는 그림의 정확성을 가지고 그림의 흠을 잡으려 한다면 다음처럼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해보라 그랬어요. 첫째, 사물의 외형을 변형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왜 변형했지?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우리가 옳고 화가가 그러다는 확신이 서지 않는 한 내가 맞고 화가가 틀렸다라고 확실하게 자신 있게 증거를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한 작품이 부정확하게 그려졌다고 섣불리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감상자의 태도, 이거는 작가에게나 감상자에게나 서로 도움이 안 되는 태도죠. 우리는요, 사물이 실제로 똑같이 보이지 않으면요, 안 좋다고 섣불리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은 언제나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만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이상한 습관이 있습니다. 이상한 습관이란 말 보이죠? 네. 요 낱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아시겠죠? 고정관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는 우리가 얼마나 이상한 습관에 들려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밑에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말이 질주하는 것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특히 경마할 때, 또 사냥할 때. 그러나 누구도 말이 달릴 때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는 눈여겨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19세기에 프랑스 화가 테오도르 제리코라는 사람이 앱솜의 경마라는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요. 화면이 좀 흐리지만 좀 보이나요? 네. 말들이 지금 이 검은 말, 그죠? 검은 말이 보이죠? 이거 땅입니다, 땅. 땅이 있는데 이 말들이 이렇게 다리가 전부 떠 있죠? 다 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네. 말이 달리는 게 아니라 말이 날아가는 느낌 아니에요? 네. 이렇게 그린 거예요. 다리를 쭉 뻗고, 네 다리를 쭉 뻗고,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을 그려준 거죠. 근데 50년쯤 지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순간 포착을 해서 말에 달리는 모습을 촬영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때까지 우리가 사실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증명됐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요, 사실대로 그린 그림이 아닌 거죠. 그쵸? 예. 이 사진을 촬영해서 보니까 말이 차례로 다리를 땅에서 떼었다가 다시 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날아가는 말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이제 뒤에 사진으로 보여주는데요.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작은 번호가 보이는 게 보이나요? 1 보이죠? 2, 3, 4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래가지고 16까지 보이죠? 네. 자. 여기서 처음에 이제 요 발 땅에 닿아 있죠? 약간 떠 있죠? 다시 땅에 닿죠? 땅에 닿죠? 여기 이렇게 합니다. 약간 여기 뜨고요. 거의 보면 한두 순간을 빼고 놓고는 말의 발이 땅에 닿아 있잖아요. 재밌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말이 땅에 발을 딛지 않고 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화가는 어떻게 그렸습니다. 좀 전에 어떻게 그렸죠?
말이 거의 공중을 날아가는 모습으로 그렸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뭐 사실대로 그려야지. 그래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제 새로운 발견했으니까 앞으로 말을 그릴 때도 이제 실제 달릴 때처럼 땅에 발이 닿는 것처럼 그렸더니 사람들은 그 그림이 잘못됐다고 불평을 했어요. 사실대로 안 그렸다고 불평을 하더니 사실대로 그러니까 이 그림이 또 틀렸다고 불평을 합니다. 자, 이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건 오류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인습은 딱 굳어가지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습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인습적인 형태나 색깔만 딱 고정해가지고 그렇게 안 그리면 뭐 이건 뭐 그림 잘못 그렸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자, 어린이들은 때로 별을 그리면 어떻게 그립니까? 별을 그려라 그러면 어린이들은 묻지도 않고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면서 여기다가 막 이렇게 칠하죠. 이렇게 그리죠. 근데 실제 별이 이렇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죠. 뭐 이렇게 생겼거나 이랬겠죠. 이렇게 안 생겼단 말이에요. 네. 얼마나 우리가 좀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지를. 그래서 그림을 볼 때도 뭐 하늘은 푸르러야 한다거나 들판은 초록색이야 한다거나 하늘 그다음에 풀 이런 것들 이것과 좀 다르면 그저 화를 내요. 무슨 그림이 이래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고정관념을 다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면 마치 먼 우주 탐험에서 지구에 처음 온 사람처럼 본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 엄청나게 놀랍고 다양한 색채로 이루어졌다는 걸 발견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우리는 고정관념과 선입견 때문에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볼지도 못하고 사실은 있는 그대로 보고 그려진 화가들을 오히려 비난하는 이런 모순을 범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화가들은요 우리하고 좀 시선이 다른 모양이에요. 그러한 우주 탐험에 다녀온 것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좀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좀 볼 줄 알고 사실대로 본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사람은 살색은 꼭 살색이어야 된다거나 살은 꼭 살색이거나 사과는 꼭 노랗거나 빨개야 된다거나 이런 편견, 그런 기존의 관념 이걸 버리려고 애를 쓴답니다. 물론 선입견을 버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이걸 버리고 나면 이 성공한 미술가가 되고 대단히 흥미로운 작품을 만들어낼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아름다운 존재를 그죠?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은 어디에서? 자연에서 찾게 된다. 그러니까 똑같이 자연을 보고 있는데 화가 눈에는 다르게 보인다는 얘기는 우리가 고정관념이 빠져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관념을 버리고 편견을 버리고 세상을 보게 되면 또 그런 그림을 보게 되면 감동이 달라지고 새로운 감동적인 모험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자, 미술가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떤 효과를 노리겠죠. 근데 미술가가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미술은 이런 효과를 가져야 돼라고 어떤 규칙을 정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규칙을 정할 필요조차 없겠죠. 미술관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가 옳다고 일단 생각하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이라든가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야 옳은지라고 말하는 규칙이 있나요? 없죠. 그죠? 그래서 미술 작품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뭔 위대하고 뭔 위대하지 않아 라고 정확하게, 물론 위대한 거와 위대하지 않은 건 있겠죠. 하지만 이래서 위대하고 저래서 위대하고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그죠?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정의할 수도 없고 정의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작품이나 다 마찬가지라거나 뭐 대부분의 미술 작품은 그런 거 아니야? 라거나 사람들의 취향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 취향은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태도죠. 그건 사람 마음 아니야? 그걸 가지고 뭐 논의할 필요가 있어? 그럼 그 사람의 엿장수 마음대로지. 그 사람 마음대로지. 그죠?
물론 그러한 논의가 별 의미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논의를 자꾸 하다 보면요. 그림을 더 많이 보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전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전통적인 법칙들을 깨트려요. 그러면서도 이전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가지고 조화를 시킬 줄 알게 돼요. 그러면 야, 이 그림 참 참신한데 옛날의 그림에서는 볼 수 없는 정말 독특함이 있어. 야, 재밌다. 개성적이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취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고 말할 수도 없고 논의할 수도 없지만 그러한 취향을 자꾸만 논의를 하다 보면 그죠? 새로운 그림에 대한 새로운 방법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열린 마음으로 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림들을 갖다가 감상하고 즐기게 될 그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는 개발되지 않았던 내 마음속에 그 논의가 새로운 취향까지도 개발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그림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생활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좀 특히 디자인 같은데 굉장히 좀 관심이 가게 되는 것이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말이죠. 그죠? 하얀 무명치마, 검은 치마보다는 다홍치마 이쁘죠. 그죠? 녹이 청상, 푸른색 저고리, 붉은 치마 색깔이 이쁘잖아요. 이런 것도 이쁘면 아름다움도 좋은 거 아니에요? 아름다움 우리는 행복하게 해주거든요. 막 사람 마음속에 있는 행복을 끌어내줘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가뜩이 좀 스트레스도 많고 그런데 미술 작품이나 예술 작품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이 치유되고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다면 세상이 그만큼 행복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그죠? 사람들이 그죠? 미술에 대해서 다양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만한 다양한 또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취향이 다 다르죠. 미술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음식을 맛보면 다양한 음식이 그 감식가가 되죠. 감식가. 커피도 종류를 따서 커피 맛을 다 다르게 느낀 사람이 있어요. 또 소믈리에 이런 직업을 하는 사람들은 와인의 그 수백 가지 와인의 맛을 다 다르게 감식한다 그러죠. 근데 그만큼 다양한 그 와인을 맛봤고 그 맛의 차이를 인식하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와인을 10가지 와인을 먹어봤는데 다 한 가지 맛만 느낀다면 행복감이 하나죠. 근데 10가지 와인을 먹고 10가지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면 행복감이 10배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만약 옷을 10벌을 샀어요. 똑같은 옷을 10벌 사가지고 다 똑같이 입는 사람하고 다양한 다른 옷을 10벌 사가지고 입을 때마다 다른 느낌을 갖는 거하고는 이건 느낌이 다른 거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예, 그런 겁니다. 지금 이 필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여러분 감 잡으셨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미술가들은 미술 작품에다가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작품에 심혈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죠? 최소한 그들이 감상자들이 이거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죠. 최소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미술 작품을 이해하도록 노력한다는 게 우리들의 감상자들이 지녀야 할 태도이고 예의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미술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끝이 없는 일이다. 미술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된다. 새로운 것을 발견한 만큼 새로움이 생기니까 기쁘죠. 재밌죠. 네. 마지막 분 보겠습니다. 미술은 그 자체로 불가사의한 법칙과 모험을 가지고 있는 가슴 설레게 하는 자극제다. 멋진 표현인데요. 미술은 이해하기 어려운 법칙과 모험을 가지고 가슴을 설레게 하는 자극적인 세계를 준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미술작품, 예술작품, 음악, 영화 이런 것들을 가까이 접한 사람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즐거움을 못 느낀 사람하고는 삶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많이 다를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작품을 잘 감상하려면 상투적이란 말은 아주 습관적으로 그죠? 여기 보면 늘 써가지고 버릇이 되다시피 하는 그런 표현, 신선한 감이 전혀 없는 표현을 미사려구란 얘기는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구절만 늘어놓는 거, 진보하다는 얘기는 낡고 먼지 킥킥 쌓인 그런 표현을 말합니다.
상투적인 미사려구라든가 진부한 표현 같은 것에 마음에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작품 속에 모든 암시를 포착해라. 잡아내라. 그 다음에 숨겨진 조화의 감흥, 거기에 느끼고 반응하라. 그러면 참신한 마음가짐을 지녀야만 된다. 그러면 저절로 즐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익은 지식이 오히려 나쁘다는 겁니다. 이것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네. 더구나 현대 추상 미술 같은 경우는 무엇을 그렸는지를 작가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죠. 네. 그냥 자기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죠? 자기 것을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고 선생님도 참신한 눈으로 그림을 보고 그림 속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는 그러한 항해를 한번 해보시라 라고 권유하는 게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기를 권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뒤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유명한 자동차 메이커 제규어죠. 제규어가 동물 이름인데요. 이 디자인 한번 보세요. 요즘엔 디자인이 그 모든 상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디자인이 나쁘면 안 팔리죠. 네. 어때요? 있는 그대로 자연을 보고 어떤 선입견으로 보면은 이런 게 안 보이겠죠. 근데 제규의 이러한 모습을 차의 디자인으로 닮았지 않습니까? 닮았죠. 예. 그래 이름도 제규어고요. 제규어 얼마나 빠릅니까? 날쌔죠. 용맹하죠. 네. 그런 모습이 느껴지잖아요. 네. 게다가 스포츠카 모델하고 다 어울리죠. 나중에 이제 세단 모델도 이제 제규어 모델이 이렇게 나옵니다만, 네. 참 이 미술입니다. 생활 속의 미술이죠. 네. 그래서 미술이 생각보다 우리 삶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되고 있고 삶 자체가 사실 미술이라는 것을 여러분 많이 이해되시죠? 네. 우리가 핸드폰 하나 만들 때도 디자인 그것도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